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출근길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로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이번 출근 토크는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압술. 나사 고정술을 권유도 많이 받고 해야 한다고 하고, 그 수술이 위험해서 아예 수술을 피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유압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핀 고정술을 이제 허리가 삐뚤어져 있거나 전방전이증이 있거나 측만증이 있거나 이제 권유를 많이 받고, 후만증 있는 그 고령 환자분들, 앞으로 이제 숙여진 분들을 펴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권유받고, 그런 그 후만증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령 환자분들이 받기에는 좀 수술이 좀 크죠. 나사모 정도 많이 해야 되고, 척추 뼈도 제거를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위험도 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수술이 과연 좀 필요한가? 교과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척추 유압술, 교과서도 그렇고, 우리 그 심평원, 기준에 보면은, 척추 유압술이 언제 필요하냐, 언제 인정이 되느냐, 해서, 4, 5번 기준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숙여서 찍는 사진, 굴곡 그 방사선 사진의 측면부와, 그리고 펴서, 뒤로 이제 뒤로 허리를 젖힌 상태로 찍는 측면 엑스레이의 그 척추체 뒤쪽 그 간극 차이, 그러니까 얼만큼의 4, 5번이 그 갭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굽히는 사진이 한 4mm 정도 차이가 있고, 뒤로 폈을 때 차이가 한 3mm 있다. 그러면 4에서 3을 빼면은 1mm가 되겠죠. 그 차이가 그 뺀 값의 차이가 4mm 이상이고 20도 이상. 20도라는 게 4번, 5번 사이에 그 종판 끝에 있는 척추뼈의 그 각도를 재서 각도 차이가 20도 이상 될 경우 이제 척추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만 무조건 수술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MRI를 찍죠. MRI상 그 뒤쪽에 있는 척추 중심관의 협착과, 그리고 추간공, 나가는 신경의 협착이 양측 다 있을 때, 이럴 경우 이제 유압을 합니다. 되게 좀 어찌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척추도 불안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 통로가 중심이랑 나가는 것까지 다 막혀있는 경우, 이 기준을 좀 준수한다면은, 지킨다면은 실제적으로 유압술을 해야 될 케이스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불안전증이 없으면서 중심관만 막혀 있는 전이증 환자, 그런 경우는 이제 추간공, 신경공 막혀 있는 게 없겠죠. 그런 경우는 굳이 이제 유압을 하지 않고 중심관만 정리를 해주면은 신경공과 센터가 다 뚫리니까 추간공과 평소 불편했던 증상 자체가 많이 고쳐낼 수 있고, 신경공만 막혀 있는 경우 한쪽으로 증상이, 한쪽 다리만 증상이 있고, 그런데 저리증이 없이 분리증만 있다. 그런 경우도 반드시 유압술을 해야 될 필요는 일단은 교과서적으로나 심평원 기준으로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경우 추간공의 감압술이라든지 척추 중심관 감압술을 통해서 유압술을 필요할 수 있죠. 그럼 유압술을 불안정성이 없는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언제냐? 예전에 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전에 수술을 광범위하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수술을 받아서 척추에
뼈 자체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뼈가 좀 작은 경우 4, 5번에 부분 감압을 했는데 고관절도 어느 정도 달려있고 그런 상태에서 척추에 추간공이 막혀있다, 척추가 불안전하다, 뭐 이런 경우 있게 되면 그 신경국만 정리한다면은 이렇게 장기간 좋은 결과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수술하고 빠른 시간 뒤에 증상이 재현되니 좋다가 그런 경우는 유압수를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그래서 불안정증이 있는지,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수술을 했더라도 중심관과 신경공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협착증 수술과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파서 허리만 아프다, 허리 유압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혹 협착증은 좀 있긴 한데 삐뚤어져 있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면 이제 그 척추 수술을 하면은 인공 디스크를 넣고 하게 되면 요통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다른 기저질환, 강직 척추염, 류마티스, 그리고 척추 종판의 퇴행성 관절염 등의 평가 이런 것도 해보면은 반드시 삐뚤어진 것만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거, 그리고 그걸 또 수술을 한다고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신중하게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자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다른 데 수술을 받으러 왔다, 유압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없느냐. 저는 뭐 그런 케이스는 봐서 시술도 하기도 하고 주사 치료, 약물 치료 하긴 하는데 도수 치료나 그건 수술 적응증, 사진과 불안정증도 중요하지만 증상, 과연 이제 하지방사통, 파행 이런 것들이 좀 심한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압술의 방법, 최근에는 한 4, 5년 전으로 좀 거슬러 가면은 그때 최소 침습 수술 중에 이제 후방으로 이제 뼈를 많이 쳐서 하는 수술, 후방유압술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수술 과정에 고령 환자들이 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는 게 있어서 피가 좀 덜 나는 수술로 갔는데 옆구리를 여는 수술이죠. 그러니까 측방유압술이라고, 들립이라고 합니다. 수압스머슬이라고, 그 디스크 앞쪽에 옆구리에 있는 근육을 뚫고 이제 작업을 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들립이 인공 디스크 넣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거 후방유압술 완전히 대체했구나. 수술 자체도 근육을 뚫고 들어가니까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보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근육 안에 신경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운이 좋다는 표현보다는 근육에 묻혀있는 신경 자체 다발을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건드릴 경우는 이제 하고 나서 증상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다리 대퇴부 앞쪽에 감각 이상, 다리가 안 들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참 시행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거의 하시는 분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근육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 살짝 그 사측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가는 게 이제 사측방유압술인데, 이 수술은 그 술전 MR에서 혈관과 근육 사이의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한다면은 혈관 손상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육을 좀 살짝 밀고 하기 때문에 뚫고 지나간 거에 비해서 합병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측방유압술과 달리 거기는 이제 바로 영상 장비를 보고 근육만 뚫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디스크 위치도 확인하고 디스크도 그 위아래를 좀 정리하고 하다가 척추 뼈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있어요. 그런 혈관들이 지혈을 하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수술이고,
항상 이제 제일 뭐 모든 수술 중에 이제 좀 많이 생기면서도 까다로운 게 5번과 전추 1번인데, 이거는 알립이라고 전방유압술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으시지만, 하고 경과가 제일 좋죠. 그게 인공 디스크 크기도 크고 확실하게 디스크, 물론 전방유압술이 뒤쪽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앞쪽으로 하다 보니까 소변 나가는 길, 그리고 신경 채널들도, 혈관들도 이제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의사보다는 흉부외과 의사에 좀 도움이 좀 필요한 수술이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역행성 정맥, 그러니까 사정시 역행성이 되는 거, 정사를 할 때 정자들이 이제 뒤로 돌아가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 6번이랑 그 위쪽에 예를 들어 다른 유압술 없나? 틀립이라고 그 척추 신경공 위쪽에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간공 뼈를 제거하고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현미경 유압술이 있었고, 그것도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죠. 거기서 좀 더 진행된 게 내시경으로 그 틀립 공간, 추간공 위에 있는 뼈를 정리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건데, 예전에 틀립 현미경으로 했던 수술에 비해서 피가 좀 적긴 하고, 시야는 디스크 안쪽 까지 정리하면서 실제로 종판 위치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기계들이 많이 발달해서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고, 수술 테크닉이 많이 진보하면서 내시경 유압술이 5, 6번에서는 좀 훨씬 좀 안전하고 케이지 큰 거 넣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3, 4, 4, 5번도 마찬가지로 넣을 수 있긴 한데, 수술을 예를 들어 했다거나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는 주로 올립, 그러니까 사측광 유압술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유압술은 일단은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적다. 그것도 일단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sul자와 상의하고 유압술을 꼭 해야 되는지 일단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수술을 안 했다, 근데 불안정증만 있고 중심관이 많이 안 막히고 추간공만 막혀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측방 유압술이 가장 좋죠. 추간공을 넓히는 사측방 유압술을 이길 만한 케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그게 아니고 조금 5, 6번 병변이고 수술 이전에 했었고 앞쪽으로 들어가니 부담스럽다 하면은 내시경 유압술이 좀 같이 권유가 되죠. 그걸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측방 유압술로만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조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건 두 가지 수술 기법을 모두 다 이제 시행한다면은 환자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선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디스크 유압술 일주일에 한 분 정도 그렇게만 시행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아주 적응증을 좀 좁혀서 재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고, 이거를 내시경으로만 간단히 해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환자들 보이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의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특히나 사측방 유압술, 내시경 유압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응증 좁힌다면은 환자분도 만족하는 그런 단계가 좀 높아지니까 서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유압술 과연 쇄고정술 반드시 해야 되는지, 저는 필요한 수술인데 할 때 좀 선택적으로 잘 하고 좀 피가 안 나는 수술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유압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6월 2일 어제는 제가 출근 시간에 1시간 정도 걸렸는데, 화요일은 좀 덜 막히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 갈 때는 주말이겠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